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이번 주 한 주 글로벌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습니다. 오늘도 결과적으로는 강보합으로 무합으로 마감됐긴 했습니다만 빨간불로 마감을 잘 지어주는 그런 흐름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의 추세적인 흐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시황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최근에 배웠던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에 대한 복습을, 총복습을 단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잡아드리는 종목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도 말씀드리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종목까지 오픈해드리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요.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일단은 6월 2일자, 오늘 새벽에 기준이 되겠죠. 6월 2일 목요일자까지의 흐름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꼬리 부딪히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꼬리 부딪히고 돌려놓는 흐름. 그만큼 탄력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라인 뭐 이렇게 계속 그려놔도 되겠죠? 박스 라인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대한 기조, 이 부분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호주입니다. 호주도 오늘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만 탄력적인 반등 0.7%대의 반등으로 잘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에요. 이번 2016년도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추세 부분을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 라인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상승 추세 라인이 깨졌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요. 하락 추세 라인에 있어서 이 하락 추세 라인 기준이 잡힐 수 있겠죠. 그 라인에 있어서 다시 회귀되는 흐름은 일단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스러워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소비세 인상 지연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이 소비세 인상 우려감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하반경성을 일단은 확보했다.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어디입니까? 자, 대만의 가권지수입니다. 대만의 가권지수 2시 반에 마감이 됐는데 하락 추세를 아주 멀리 높게 잡는다 할지라도 하락 추세를 다 베껴놓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상승 추세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파른 상승 연출되고 있는데 만약에 살짝 이탈된다 할지라도 크게 부담 없는 추세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돌려놨고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2016년도 고점 뚫을 수 있는 위치라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항생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이죠? 반등 이후의 추세적인 흐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 주 살짝 이렇게 주 초반에 강세를 나타낸 이후에 살짝 눌려져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 강도 있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뭐 오늘 금요일 끝났기 때문에 미국장의 경우에도 뭐 이 이상의 흐름 오히려 양봉으로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굉장히 이쁜 흐름입니다.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설정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일단은 2% 수준만 돌려놓게 되면 그리고 1% 수준만 더 올라서게 되면은 52주 고가 뛰어넘죠.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 수준만 올라서게 되면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뛰어넘는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추세 아주 좋고요. 자, 독일 어떻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이 박스 라인을 돌파를 한 흐름. 그죠? 그렇게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까지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호주 주봉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여기서 딱 맞춰놓고 돌리고 있는 그런 추세. 그래서 상승 추세 라인 이렇게 뭐 그려놨을 때 결코 나쁜 그림이 아니다. 호주만큼만 강해도 뭐 글로벌 주식 다 좋을 겁니다.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추세 부분에 있어서 꼬리 부분도 연결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 꼬리 부딪히고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의 흐름에서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의 기조 한번 기대를 해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마찬가지고요. 또 어떻습니까? 항생지수도.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놨죠?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1980선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2000포인트도 쉽게 올라설 수 있는, 왜? 수급이 뒷받침돼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수급이 안 좋다라고 걱정하시고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연출하면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금요일자에 외국인들 많이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누적 수급 어떻다고요? 2월을 기준 잡으면 누적 수급 6조 이상을 매수했고 1월을 기준으로 잡으면 3조 이상을 매집한 상태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막연하게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라든가 중국의 A지수가 MSCI 신국 들어간다라는 내용 있죠. 그 내용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금을 빼서 중국의 MSCI 신흥국 편입에 대한 뭐 물량을 확보한다라든가 이런 우려감은 크게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여기 있는 돈 빼서 이렇게 넣을까요? 비중은 일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은 충격을 주는 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파는데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매도를 할까요? 추세가 좋은데 상승 추세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주봉 차트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램빌의 매수 1법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램빌의 매수 1법칙에 놓여져 있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시장 해석하시면서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종목에 대한 A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AS를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을 계속 갱신하게 되면서 수익률이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크게 눌려져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테크인 같이 또 탄력적으로 반등을 준 종목, 그리고 현대중공업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개장 초에 굉장히 강한 탄력, 뭐 종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조금 더 올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눌려있더라도 이러한 탄력 부분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의 실적 개선 부분 굉장히 기대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실질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되면 대단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3월 30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하나테크인의 월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지속돼 있던 박스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고 나서 돌파가 된 이후에도 5월 26일 날 또다시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린 겁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서 크로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이평선의 밀집 구간 잘 보시면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주가가 횡보하면서 이평선, 단기 평선은 밀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추세 부분이 돌려지는데 수급 부분이 뒷받침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정 범위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20월봉선도 20MA도 돌려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이번 달까지도 계속 빨간 양봉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꼬리 달린 부분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일봉 기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 공부하시면서 상승삼각형이죠. 상승삼각형의 흐름, 상승삼각형이 나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상은 1번이라고 기준을 잡고 2번이라고 기준 잡으면 요 라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돌파하면은 이 정도 범위까지가 목표치입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깝게도 4월 29일 기준에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4월 말부터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편입 기준이다 아니다? 편입 기준이다. 상승삼각형인데 왜 이탈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편입 기준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서 편입 기준 다시 올라서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높이의 목표 주가 라인을 어느 정도는 형성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단기 차익 실현 이후에 여러분들께 또다시 편입 구간을 주고 그리고 요 박스 라인에서 수익 공략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이 되어줬다는 거죠. 상승삼각형의 기준에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의 요 높이와 요 높이의 크기, 다시 말씀드리면 요 크기, 여기까지가 상승삼각형의 1차적인 목표 주가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테크인 같은 하나테크인 같은 종목을 계속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흐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평선의 이해.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꺾어져 내려올 때
중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 데드크로스다. 가성 데드크로스는 어떻게 된다? 돌려질 때 편입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방송을 한 게 이날입니다. 이날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고 그 이후의 흐름 차익 실현 단행 가능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눌려지고 다시 장악형 떠주고 이평선 수렴하면서 다시 또 차익 실현. 다시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테크임 같이만 움직임을 줘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상당히 극대화가 됩니다. 주력주로서 편입의 기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짧게 끊어칠 수 있는 5에서 10% 범위의 수익은 계속 누적이 되고 나면은 편입 비중을 일단 늘려놨다가 추가 편입한 비중에 대한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가능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분율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누적 수익이 창출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전략만 조금만 잘 꾸리신다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현대중공업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걸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형 패턴이다.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던 대형주였는데 완전히 누워버렸죠? 변동성 자체가 6개월 동안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치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크게 그 상승률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의 추세 상승률이 이 정도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고점들, 최고 고점, 꼬리가 달려있어요, 저게. 이러한 고점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추가적인 수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요 라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죠. 선형의 기준을 말씀드리고 올라설 수 있는 자리에 5월 달에 전체 시장이 눌리면서 밀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꼬리에서 10만 원 전후에서 잡아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돌려지는 흐름, 지금 11만 원 돌파한 이후에 눌렸습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이런 종목분들.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밀려 떨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닥에서부터 갭이 나오고 갭 상승 이후에 목표 주가 달성.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망치형이 떴죠. 망치형이 뜬 게 4월 8일이에요. 네? 주봉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지고 다시 눌려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편입했던 물량 차익 실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재차 눌리죠? 여기서 편입이 돼요? 안 돼요? 조금 전에 선형으로도 보여드렸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라인도 보여드렸고 갭을 메꾸지 않으면 추세 부분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급 부분에 대한 변화 크게 없고 어떻습니까? 편입 기준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못 잡으시면 안 돼요. 현대중공업 일봉도 놓고 보세요. 일봉도 무슨 교육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의 갭 실전 필살기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한 차례 갭의 그 상승 목표 주가 계속 차익 실현의 기준 설정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 눌림과 함께 10만 원대 형성돼 있던 이러한 구간들 재차 돌리는 흐름 상당하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차분차분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AS 이 모든 자료 여러분들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셔가지고요. 꼭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어떻게 되십니까?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회 있죠. 첨삭지도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무료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지금 같은 장에서도 사실상 장은 강하지만 시장은 강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내내 지수를 방어하고 견인하고 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다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체감 온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겠죠. 하지만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은 다소 체감 온도가 안 좋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던 삼성전자라든가 조금 전에 AS 해드렸던 한화테크인 또 현대중공업 이번 주 내내 상승 탄력 강했죠. 결과적으로 상승이 강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 교육을 통해서 잡아내실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종목을 발굴해내시는 실력 끝까지 갖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은요.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에 대한 복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지난주에 일부 배웠던 내용까지 전부 오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월봉 차트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장 주도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 주도주. 이렇게 시장이 83% 올라왔을 때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종목.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만약에 3개 종목 있다. 하나, 둘, 3개 종목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이 만약에 100%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세 종목이 100% 상승할까요? 그러지 않죠. 다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은 시장 대비해서 100% 상승할 때 200% 상승이 나오고요. 한 종목은 오히려 마이너스 50%가 나와요. 마이너스 50%가. 그리고 한 종목은 보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됨으로써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됨으로써 마이너스의 여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시가총액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했을 때 환산 계산을 했을 때 시장은 이 정도 흐름이 나오겠죠.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업종은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종목군들 약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약세를 보이는 종목군들하고 합산을 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랠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주도력을 가져가는 이 시장 상승률보다 월등한 시장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을 잡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2등은 누구예요? 2등은 시장 수익률만큼 가는 종목을 잡으시는 분들이고 3등은 누굽니까? 그냥 시장은 가는데 낙폭과대주 위주로만 놓고 보셔가지고 오히려 낙폭과대주가 낙폭이 과대된 건 좋은데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건 좋은데 그냥 지지지지지지 부진하거나 오히려 실적이 안 좋다 해서 오히려 더 밀려 내려가거나 업황이 안 좋다 해서 더 깨지거나 이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이러한 상승 랠리가 나올 때 시장 주도주를 잘 잡아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이럴 때의 낙폭과대주. 이 당시에는 어느 게 낙폭과대주였어요? 사실상. 리먼 브러스 터지고 금융주들이 원흉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왔고요. 거기에 PF. 건설사들의 PF 문제가 크게 불거졌죠.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낙폭이 심화된 종목, 업종군들은 금융과 건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방송국마다 얘기가 나오면 은행 사면 안 돼요. 은행 지주사 사면 안 되고요. 건설사 사면 안 되고요. 물론 좋습니다. 계속 초기에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맨바닥에서도 안 돼요. 아니 안 돼요 하면서 비중은 계속 갖고 있어요. 안 돼요 하면서 시장은 반등 나온대요. 안 돼요 하는데 금융지주사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10% 이상인데 그쪽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누가 반등을 해서 누가 이끌어갑니까? 낙폭이 너무 과도하게 심화되어 있을 때는 이런 국면에서는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당연히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종목을 잡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급락장에서는 그 급락의 원흉이 됐던 종목군들이 기본적인 펀더멘탈보다 월등하게 과도하게 투매 현상으로 더 밀려져 내려갔다면 이럴 때의 낙폭 과대주를 잡아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추세예요? 꺾이는 추세예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단기적인 눌림은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는 추세라면 당연히 시장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낙폭 과대한 V자형 반등의 종목이 아닌 시장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 당시 시기에 시장 주도주들이 뭐가 있었는지 표로 정리를 해드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화재, 포스코, 현대중공업. 어떤 맥락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그때까지 시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일단 바닥 찍은 것은 2월, 3월 정도 수준이고요. 고점 찍은 것은 4월입니다. 4월 달에 중국의 긴축 때문에 또 확 깨져 내려갔죠. 이때가 고점인데 상승률 보시면 시장이 83% 올라갔을 때 그 무거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145%, 현대차가 168%, 2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겠죠. 자, 보겠습니다.
달러와 인덱스의 5년짜리 일봉 차트인데 최근의 흐름 이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이 강세 때문에 원화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인 약세를 띠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흐름을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달러 환율 1,140원에서부터 1,200원. 1,100원이면 요 라인에 1,140원이면 1,140원에서 1,200원입니다. 이게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 말에 어떻게 됩니까?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 이렇게 방어하면 안 된다. 왜?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국민이 힘들어지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당연히 국민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어하면 안 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깨져서 얼마까지? 900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나온 겁니다. 900원이 이탈되는 흐름까지. 근데 시장은 붕괴된 게 아니죠. 정상적인 환율로 회귀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정부, 이 당시에 국정감사를 해서 환율 이렇게 방어하면 안 돼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상은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깨져 내려갈 수도 있었던 찰나에 잘 돌려놔 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는 이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예요? 환율이 무조건 이렇게 와 있다고 해서 전부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GDP의 수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당시 잘 기억해 보세요. 2007년도 말에 2007년도 10월 달 899원 찍을 때 그때의 시장이 폭락이었습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환율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뭐 환율이 1,000원을 이탈하거나 혹은 1,100원이 붕괴되거나 이런다고 해서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환율로 회귀됐고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내려갈 때는 움직임이 나올 때에는 그것은 시장 충격이 없어요. 다만 비정상적인 이상 급등락이 나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찌됐건 원달러 환율의 흐름에 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부분입니다. 일단은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와 조선이 껴있죠. 운수장비 업종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움직임 나올 때 92%. 이때는 조선주가 못 갔어요. 자동차만 갔죠. 그러다 보니까 운수장비 업종의 기준이 92%로 형성이 된 거고요. 자동차의 기준, 현대차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145.86%. 네? 시장이 80% 상승 나올 때 현대차는 2배 달하는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현대차의 상승률이 조금씩 바뀌겠죠. 어찌됐건 그 이후에 정상적인 환율로 다시 회귀되는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정상적인 환율로 회귀되는 이 시점에 다시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현대차 3만 원대에서부터 25만 원까지 날아갔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당시에는 엔화의 약세까지, 엔화의 강세까지 안전자산의 회귀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죠. 상대적인 현대차의 수혜가 부각됐던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럼 1,100원대 환율이 형성이 됐을 때 현대차의 흐름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여기서는 이 박스에서는 현대차 힘을 묻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달러와 인덱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달러와 인덱스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강세를 띠죠.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엔화가 급락을 하죠. 약세를 띠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힘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전자 업종은 128% 상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 긍정적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준 보시면은 145%의 상승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현대차로 잘못 나타나 있었어요. 현대차는 160%대의 상승이었죠. 어찌됐건 145.86%의 상승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 흐름이 정상적인 환율로 돌려졌을 때 바닥 대비해서 쭉 올라와 준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율이 유지가 되다 보니 쫙 뻗어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때 당시에 2014년 10월 달에 환율이 깨져 내려가다가 바닥 다지고 돌려지면서 1,140원 근처로 올라왔을 때 여기가 1,100원대예요. 사실상은 1,140원대로 올라왔을 때 삼성전자 107만 8천원 찍고 151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40% 수준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시장 어떻게 됩니까? 10% 상승 나왔죠.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들어올리면서 시장이 견인된 거. 이게 주도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밀려버렸죠. 눌려버렸습니다. 환율은 긍정적인데 삼성전자는 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영권 승계 작업, 지분에 대한 부분, 이재용 부회장님의 지분에 관련된 내용,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심했었죠. 어찌됐건 그 당시에 삼성그룹주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다시 화면 보시면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 환율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그렇다면 다시 삼성전자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환율이 긍정적이고요.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다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또 탄력을 받다 보니 삼성 SDS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또 삼성물산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되는데 그 부분은 크게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주추사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상승 랠리는 어떻게 됐다? 환율에 의한 상승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봉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의 주봉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137만 7천 원 뭐 이렇게 해서 쭉 뻗어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국면은 아니에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갭 상승이 나왔어요. 주봉 기준에 갭 상승이 그 높이만큼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높이만큼 기준 잡으면 155만 원입니다. 아시겠어요? 137만 원인데 155만 원이면 18,000원이에요. 그죠? 18만 원, 18만 원. 그러면은 대략 한 15% 정도 상승인가요? 그 정도 목표 주가 삼성전자에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급도 긍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환율도 좋다. 전기전자업종 보자, 삼성전자 보자 결론 내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한지주, 삼성화재, 금융주죠. 금융주입니다. 2005년 기준에서만 상승률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장이 올라올 때 견인했던 부분, 시장을 견인했던 부분은 금융주다. 신한지주 그 기간 동안에 올라왔던 부분이 얼마입니까? 228%예요. 228%. 시장 한 60, 70% 움직일 때.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금융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금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닥금리예요. 사상 최저치의 바닥입니다. 그냥 바닥도 아니고 사상 최저치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당시 기준에 이게 20%에 달하는 조정이에요. 다우지수의 기준에. 20%에 달하는 조정.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사의 파산.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이 정도 범위에서 인하를 합니다. 연거퍼서 3차례. 1년 이상 동결 상태에 있던 금리를 연거퍼서 3차례 인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시켜주고 반등을 이끌어낸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9.11 테러가 났죠? 어떻게 됩니까? 쭉 깨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쭉 깨져 내려오는데 금리 어떻게 됐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반등을 물죠? 마지막에 9.11 테러 나왔을 때 9월 17일 날 금리를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내리고 한 단계 더 내리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9.11 테러 이후 9월 17일부터 날아간 겁니다. 바닥금리일 때.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고 나서 악재가 터지니까 바닥금리로 연출을 시키죠. 주가는 어떻게 돼요? 악재가 터지기 직전부터 계속 빠지죠. 그리고 정점에 달했을 때 바닥 꿍 찍고 일정 부분 돌리고 거기에 금리가 최저치의 금리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어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200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장은 더 갔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금리를 이때 내렸습니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빠져요. 빠지는데 그럼 바닥을 어떻게 찍느냐? 2008년 9월 달에 리먼 브러스가 파산하고 2008년 10월 달에 사상 최저치의 금리. 이 당시 이후 사상 최저치의 금리 그리고 11월 달에 한 단계 더 내려버리죠. 12월 달에. 그렇게 되면서 바닥을 찍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바닥 찍은 국가도 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 2009년 3월에 바닥 찍고 돌린 이유는 양적 완화를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하자. 미국의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그 지지부진하고 투표하면서 미뤄지다가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는 겁니다. 지금은 사상 최저치의 금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랠리 부분이 다시 꺾여진다? 아니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해져서 시장이 월등히 좋아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예전에는 빵 하나 1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지금 빵 하나에 200원 줘. 왜? 돈이 넘쳐나서. 그럼 200원 주면은 빵 파는 기업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100억이었다고 치면 200억으로 올라가겠죠.
예? 단순 논리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이전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라고 해도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할 때도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인하는 다 말씀드렸어요. 인상할 때 어떻게 된다? 2003년 6월 25일 날 금리가 1%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만에 2004년도 6월 달에 금리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리 올려요. 17차례.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FOMC 회의 몇 번 있어요? 1년에 그러면 12번인가? 4번인가? 2번인가? 8번입니다. 8번. 1년에 8번. 그렇게 해서 총 17차례. 2년하고도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면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4.25%포인트를 인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장 어떻게 됩니까? 내리 날아가요. 다우지수 날아갔죠. 그 이후에 더 날아가죠. 예? 독일 어떻게 됩니까? 날아갔죠. 조정 잠시 봤더니 더 날아가죠. 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날아가죠. 그 다음에 더 날아가요. 우리나라 어떻게 돼? 날아가잖아요. 1464포인트까지. 그래 놓고 2100까지 갔잖아요. 금리 인상하는데 왜 맨날 엉엉 울고 난리를 쳐요. 주변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해석 자꾸 했는데 금리 인상 때 다 날아갔는데 왜 자꾸 근거치도 안 보여주고 금리 인상을 하면은 뭐가 경제 논리가 어떻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보시자고요. 물론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겠죠. 다만 폭락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승이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금리를 0.25%포인트씩 예전에는 단계별로 계속 올렸잖아요. 지금 6개월에 한 번 올리는데 지금 외국인이 빠져나가? 지금 금리를 한꺼번에 5% 올렸어요? 금리 격차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뭘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지금 당장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다시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할 때 예대 마진에 대한 효과를 놓고 볼 수 있는 금융 지주사가 먼저 움직임을 준다는 겁니다. 100%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100% 예대 마진이 증가해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금리를 인상했을 때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는 금융주가 가장 먼저 부각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시장 80% 가까이 올라올 때. 예? 마찬가지입니다. 삼성화재도. 금리 올릴 때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 지주사보단 조금 뒤에 나오죠. 예대 마진 그쪽에서는 바로 반영이 되니까 금융사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금융지주사들은요. 그리고 이쪽 어때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79% 시장 상승률 나올 때 150% 상승. 이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도 업장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시장 흐름이 있을 때는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 그 다음에 흐름에서도 시장 수익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서 어마어마한 눌림폭이 지금까지 형성이 된 거죠. 시장 지수는 돌렸습니다만 금융지주사들은 옆으로.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업종? 금융업종도 금리 인상 얘기 나올 때마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엔 누가 끌고 왔습니까? 포스코 현대중공업인데 상품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자동차, 조선, IT, 건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다 갖다 써야 되겠죠. 철강을. 배는 어때요? 네? 2002년 말에 유동성이 증가했죠. 전 세계 물동량이 증가했죠. 그렇게 되면서 노후 선박 해체하기 시작하고 이제 선박이 모자른 거죠. 7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호황을 맞은 겁니다. 제대로 된 호황을. 2003년부터 막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정점에 달한 게 2006년 선복 과잉. 그러면 배 한 척 만드는데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대형 선체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돈 주나요? 아니죠. 계속 쪼개서 주죠. 그러다 계속 수주 받아오죠. 그게 누적이 돼서 2006년, 2007년도에 가장 피크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움직였어요. 그럼 상품 시장도 연동성이 있나요? 없나요? 상품 시장도 내리 상승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 경기의 정점을 찍는 흐름 속에서 랠리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55% 움직일 때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가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라든가 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러한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게 흘러갔는데 자,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 흐름을 상품,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같이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바이유. 여기서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예? 여기서 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이성적인 흐름, 그러고 나서 되돌릴 때 흐름,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거예요? 달러의 강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때문에 달러 강세를 띠게 되면서 흐름이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흐름의 회귀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업종이 뭐가 있습니까? 정유화학. 초기에 충격은 일부 받았지만은 실질적인 실적 개선 폭을 기대해 놓고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급락 나올 때 화학 정유 다 움직였습니다. 얼른 윗방향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흘려졌을 때 돌려놓는 이런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업종에 정유화학 전부. 그래서 밀려 내려갈 때 급락이 나올 때에는 그냥 막 경기가 안 좋아서 급락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달러와 인덱스에도 영향을 받는다. 결제 통화가 강세를 띨 때 당연히 낮아지겠죠. 결제 통화가 낮아지면 당연히 상품 가격이 올라오겠죠. 지금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달러와 인덱스가 강해지니까 달러의 가치가 세지니까 결제 통화가 세지니까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실 필요 없고 유가의 급등과 급락. 유가 급등 나왔을 때 시장 붕괴됐나요? 아니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유가가 급락 나오면 시장이 붕괴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 여기서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시장 상승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때는 시장이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어때요? 이렇게 급락할 때 하락 폭락했나요?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 아니라는 거죠. 달러와 기조의 흐름도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때는 뭐 항공주들 이렇게 놓고 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해운, 정유 이런 쪽에서도 랠리의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이러한 흐름 흔들지 않아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 있어요? 50불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유가. 걱정 없습니다. 밀려도 올라도 변동성만 제한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된다면 화학업체, 정유업체 실적 부분의 개선폭은 좋아집니다. 왜? 경기가 살아난다면서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면서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금리 인상할 시점이라면서요. 작년부터.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놓고 보면서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모든 자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듣고 싶으시면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참여하시는 방법과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복습할 내용이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들께 어제와 그제, 수요일과 목요일 날 다오 이론과 또 우라카미 이론, 장세 이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막연하게 자신감 갖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이론을 놓고 보면서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다오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오 이론 한번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찰스 다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다오가 맞아요. 예? 다우 지수라고 할 때 그 다우입니다. 다우 이론이라는 게. 그리고 찰스 다우가 개발한 주식 시세 동향 판단 방법이에요. 최초의 기술적 분석이라고 놓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주 추세에서 다른 추세로 전환되는 시기에 그 시기를 포착하는 게 목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추세 분석이죠. 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 한 번 추세가 형성되면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는 반대로 꺾여 내려가겠죠. 한 방향의 추세, 관성의 법칙과 또 회귀의 법칙 이러한 부분으로 좀 놓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추세, 이 장기 추세 한 번 형성되면 이렇게 추세가 쫙 뻗어가는 이 장기 추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기 추세라는 게 있죠. 이러한 뭐 파동 논리로도 해석을 일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등락 범위에서 중기 추세 이외에도 당일치기의 당일의 흐름의 변동성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오 이론의 기준을 잡는 것은 이 장기 추세, 주 추세의 변화의 기준을 포착하기 위함이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거기에 이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뭐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물론 각도는 이렇게 우상향이 되겠죠. 왜? 화폐 가치의 절하 때문에 또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어찌됐건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여 갈 텐데 이러한 국면을 잡아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3단계로 강세와 약세장을 구분을 해서 국면별 투자자들의 심리를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한다. 그게 기술적 분석의 원리가 됐고 이 다우 이론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찰스 다우가 어떤 걸 개발했다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창안을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균 주가는 미래 주가를 예측하고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다우 이론의 가설,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 단기 추세는 하루하루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기 추세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느냐? 못 만들죠. 경기 동향이나 이런 게 모든 것이 필요하죠. 혼자의 힘만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소형주다 할지라도 이상급등을 나타냈다 할지라도 다시 꺼져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계속 하향된다 할지라도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 저평가 상태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다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단기 추세는 조작이 가능하지만 장기 추세에서는 정기적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에 대한 분류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거기에 강세장과 약세장의 세 가지 국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세장, 약세장의 세 가지 국면이 이름을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애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고전 원문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넣는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시지 마시고 그 위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 이렇게 순환이 계속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차트의 흐름으로도 선 차트로 놓고 보시더라도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그래서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부분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다우 이론입니다. 자, 강세 시장의 상국면은 요런 국면이 있고요. 각 국면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 산업, 기업, 주식시장 등에서 모든 전망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있고 그냥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표현하죠.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표현해요. 중국의 상하이 A지수의 MSCI 신흥국 편입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일본의 금융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우려한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우려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최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불안감 때문에 투매를 지속하는데 투매 물량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투매를 지속한다 썼는데 투매 물량도 더 이상 없다고. 전문 투자자들은 그래 바닥이야. 쓸어 담죠. 쓸어 담는 시기란 말이에요. 거래량 자체는 매도세, 투매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매도세도 제한적이에요. 완전 대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조금씩 들어 올리는 추세가 됩니다. 두 번째로 마크업 국면, 상승 국면이라고 해져 있는데 일반 투자자는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는데 관심만 갖죠. 조금씩 편입하는 정도 관심만 가져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경기 상승과 추가적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무슨 얘기냐면은 공항 근처까지 왔다가 양쪽 하나 해주고 시장의 반등을 막 이렇게 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금 시장이 살아나나? 이렇게 형성이 돼요. 거래량 같은 경우 신고가 형성했다는 거래량 없죠. 신고가라고 해봐야 사상 최대 고가가 아니에요. 52주 고가 혹은 올해의 고가 이런 기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강세 3국면, 과열 국면 또 그 다음에 약세 3국면의 첫 번째 나오는 분산 국면 이런 국면에 전문 투자자는 매도, 개인들은 매수, 엇갈려 있고 그 다음 범위에서는 불안 심리 확대가 되면서 오히려 투매가 다시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순환적으로 돌고 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심리 부분, 대중과 전문가의 심리와 수급 논리 부분을 확실히 배우자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흐름에서 전문 투자자는 여기서 매수, 조금 매도 관망하면서 일부 매수. 개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못 사요. 추격 매수 일부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서 그냥 막 공격적인 매수. 여기서 대형주가 못 가니까 그냥 테마주, 소형주. 그러고 나다가
대형주 밀리면 지수 깨지겠죠? 투매하다가 완전히 투매. 그러고 나서 손 탁 털고 어우 도저히 안 돼.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게 이 국면이 이러한 국면을 해석하는 것이 다우 이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느 국면이냐는 거예요, 지금. 막 경기가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우와 금리를 내려야 돼 올려야 돼 막 우와 하고 있을 그런 시점인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 바닥에서 조용히 움직여서 1국면 내지는 2국면에 진입해 있는 그런 국면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에 대한 부분을 현대시대에 맞게 우라카미 쿠니오가 다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금융 장세로 경제 실적 금리 변화에 따른 자금의 이동에 따라서 금융 장세로 또 실적 장세로 역금리 장세로 역실적 장세로 4단계로 분류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순환한다.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금리나 지수. 금리 이제 최저 바닥이 됐죠. 첫 번째 단계. 네? 두 번째 단계 어떻게 돼요? 실적 장세. 금리가 최저 바닥에서 금리를 슬슬슬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역금융 장세. 금리가 최고 수준. 지금 금리가 최고 수준이야. 최저 바닥이지. 1단계 내지는 2단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1단계 내지는 2단계. 4단계 어떻게 돼요? 금리를 이제는 인하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어떻게 더 인하를 해? 금리 최저 바닥에서 쭉 올라와서 금리 최고점일 때 이게 상투라는 거예요. 고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닥인데. 1단계 내지는 2단계라는 거죠. 지금 시장의 지수를 볼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양적 완화 자금들이 풀려나와서 시장이 움직임을 가지고 간 거지 지금 뭐 막 정점을 찍는 흐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력적으로 더 추세가 나오고 금리 인상의 흐름이 나오고 금리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 주식시장을 잠시 쉴까라는 고민. 지금은 편입 기준에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잡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 이번 주까지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다 받으셨습니다. 어떤 교육 다 받으신 거죠?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 본격적으로 주도주 따라잡는 것은 다음 주에 또 배울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장 주도주 따라잡기를 통해서 종목을 또 발굴해 내셔야 되죠. 이번 주에 가장 화두가 됐던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냥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폭등 나와버렸습니다. 삼성전자 폭등 나왔습니다 표현했다고 뭐라고 하실 분 안 계시죠? 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갭 상승이 나오고 돌파 갭이 형성됐어요. 아주 강한 흐름으로 거래량까지 터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종목 화면 통해서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까지 잘 하고 나서 다시 눌려져 내려왔어요.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갭입니다. 갭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꼬리까지 하면은 여 위에까지 차익 실현 범위 딱 구성을 해줬죠. 그러고 나서 눌려 내려왔어요. 여기서 갈팡질팡 보여드릴게요. 수급 어때요? 그다지 바뀐 거 없이 밀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21 이평선 어때요? 아직까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꼬리 살짝 달고 돌리면 그랜벨의 매수 일법칙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잘 움직여주면은 갭이 그대로 살아나서 다시 목표 주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 현대중공업처럼의 흐름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처럼의 흐름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 여러 번 노출해드린 종목이니까 스스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도저히 모르시겠으면 토요일에 여의도 강연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른 기본적인 펀더멘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변 요소들, 환율도 그렇고요.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갛게 물들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